장난해요? 포인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돈 내놔요, 돈. 먹튀 하시는 겁니까? 쉽고 재미있는 시사경제 페페TV에서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베트남 이분들 호의를 권리로 생각하시더니 이제 아예 대놓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 영상에서 베트남 항공사들의 환불 거부 사태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렸는데요. 이 문제의 항공사에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로 한국 국민들의 뒤통수를 얼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속사정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숨겨져 있다는데요. 베트남 분들 저 바빠요. 일본의 아베씨가 요즘 베트남에 밀렸다고 서운해하는 눈치라고요. 이 양반 한번 삐지면 오래가는 사람인데 책임질 거예요. 뒤통수 좀 그만 때려요. 원형 탈모 오겠네 아주 그냥. 오늘은 베트남 항공사들의 기가 막힌 환불 처리 방식과 그 속사정, 베트남 최대 기업이 최대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까지 모든 사실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시청자 여러분의 시사, 경제, 상식의 격을 높여드리는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베트남으로 여행을 계획했던 한국인 관광객들은 이번 사태의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인해 거의 모든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추억을 남기고 휴식을 취하려던 계획도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여행도 못 가서 짜증나는 상황에 이들에게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문제가 하나 더 발생했습니다. 바로 항공권의 환불인데요. 개인 사정이 생겨 항공편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베트남 정부에서 입국을 불허하면서 결항이 발생한 문제였기 때문에 환불은 당연히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벤보항공은 거듭된 환불 요청에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출국일이 가까워져 오자 벤보항공은 현금 환불이 불가능하다면서 대신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는 벤보 포인트를 대신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벤보 포인트는 현금 대신 포인트로 벤보항공의 항공권을 결제할 수 있도록 벤보항공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포인트 제도입니다. 문제는 이 포인트라는 제도가 6개월 이내에 써야 한다는 시간 제약이 걸려있고 결제한 항공권과 포인트로 지금 결제할 수 있는 항공권의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데 있습니다. 1인당 20만원 정도 주고 샀던 북구옥 왕복 항공권을 5월에 예약하려고 가격을 확인해보니 무려 60만원에서 70만원에 달했습니다. 원래 샀던 항공권보다 가격이 3배 넘게 비싸진 것입니다. 항공권을 현금으로 당장 환불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동일한 항공권으로 교환도 받지 못하고 3배에 가까운 비용만 더 내게 된 셈입니다. 벤보항공으로부터 제대로 된 환불을 받지 못하고 포인트 대체 지급만 통보받은 사람들이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 모임에 참여한 인원만 400여 명에 달합니다. 해외여행 카페에도 항공권 환불 피해 사례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항공사가 현금 환불을 거부하는 이런 사례는 주로 외국 항공사 예약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한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에는 현 사태로 결항한 항공권을 환불받지 못했다는 피해 사례 공유글이 수십 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 항공사들은 한국에서 전화로 연락 가능한 고객센터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때문에 예약객이 메일 등을 통해 어렵게 환불 요청을 하면 바우처로 환불해 주겠다는 답변이 돌아오기 일쑤입니다. 문제는 환불 대신 포인트를 지급한 벤보항공의 사례처럼 바우처 역시 온전한 환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피해 승객들의 사례를 보면 바우처의 사용기간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으로 사용이 어렵거나 사용기한 자체가 제대로 안내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도 확실하지 않은 바우처를 받아든 승객들은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지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마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환불 규정이 담긴 약관 정책을 담당하는 공정위원회 관계자는 약관에 바우처나 포인트로 환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 항공사가 그런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 사태로 상황이 급박해지자 임시 방편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약관에 없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환불 조치를 할 경우 소비자들은 소비자원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외항사들의 경우 국내에 지사가 없는 경우도 많아 대응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항공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역시 항공사업법상 별도의 규제나 유권 해석을 내릴 근거가 없다면서 민원에 제기된 개별 항공사의 해결을 촉구하는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기분 좋게 여행 가려고 비행기 예약했다가 이번 사태로 여행도 못 가고 비행기 값도 홀랑 날려버리게 생겼는데 소비자원이나 국토부에서는 두 손 두 발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행 못 간 것도 서러운데 환불도 안 해준다고요? 이거 국제항공운송협회까지 이의를 제기해서 환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됩니다. 전세계 120개국 287개 민간항공사가 가입된 민간기구인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도 사실상 환불이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드로 드 주니아 국제항공운송협회 사무총장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승객들에게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사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나중에 쓸 수 있는 바우처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항공사들이 즉시 350억 달러를 환불한다면 많은 항공사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인터넷상에서 많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실제로 댓글 반응을 보자면 이런 항공사가 계속 대한민국에서 비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나 국토부는 손 놓고 자기들이 해줄 게 없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고스란히 피해는 국민들의 몫입니다. 제재할 수 있는 게 없다는데 너무나 황당합니다. 진짜 벤부항공 당신은 영원히 아웃이야. 저기요 벤부항공 사장님 배째라고 나오면 다해요. 벤부항공 같은 경우 한국에서 베트남 오가는 취약 노선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제 장사 접으려고 그러나 페널티를 줘서 취약 노선을 줄여서라도 제재를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벤부항공 항공사 피해자 모임 피해 톡방 인원이 400명 가까이 되고 총합 피해액이 3억 5천이 넘어갑니다. 국토교통부와 외교부 벤부항공 한국지사 소비자원 모든 문을 두드려봐도 결과는 벤부항공의 공지에 따를 뿐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다는 답변뿐이라 너무 답답하네요 등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시덥지 않은 트집 잡아서 삼성 퇴출시키겠다, 한국인 나가라, 혐한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베트남의 이미지는 이미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지 오래인데요. 이런 상황 때문인지 한국인 관광객들은 다시는 베트남을 안 가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망이 안 좋은 베트남 관광업계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규 항공사까지 추가로 설립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설립될 세계의 신규 항공사로 인한 경쟁 과열 구도를 향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항공산업 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는 항공사는 비에젯 항공과 베트남 항공입니다. 두 항공사는 각각 국내선에서 41.7%, 36.3%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선의 경우 외항사의 점유율이 약 60%에 달합니다. 여기에 더해 기존 항공사 외에 비에스타 항공, 비에트래블 항공, 카이트 항공 등 3개사가 항공업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경쟁이 과열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인력난까지 가세했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항공 여객이 증가하며 항공기 조종사와 정비 및 안전 인력의 수요가 급증했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공급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신규 항공사 등장으로 인해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사 간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니 저기요 베트남 항공사 관계자 여러분 혹시 불나방이세요? 불 보고 뛰어드는 꼴이 딱 불나방 같네요. 조종사 정비사도 없는데 비행기 운전은 누가 하려고 무턱대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 베트남 안 갈 거예요. 아주 재작년 작년 실적 보고 한국 대박이라고 뛰어들었죠. 줬다 뺏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한번 뼈저리게 느껴보세요. 실제로 베트남 항공사에 있어 2020년은 암흑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역시 그 이유는 이번 사태의 세계적 범유행이 가장 큰 불황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2019년 기준 베트남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약 80%는 항공기를 통해 베트남으로 입국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관광 수요가 줄어든 것은 물론 이들 대부분이
항공을 통해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재 직면한 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는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고육지책으로 호치민 지부 측은 항공산업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 호치민, 던선현 국제공항과 같은 주요 공항의 이용객을 건터 공항 등 소규모 공항으로 분산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지만 베트남 항공업의 상황은 이미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불나방은 항공업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트남의 삼성이라 불리우는 베트남 최대 기업 빈그룹 자회사 빈페스트는 GM 호주 법인 현지 브랜드를 인수하는 등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섰으나 이번 사태로 인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삼성 빈그룹이 자동차 사업에서 초래된 위기로 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빈그룹의 자동차 생산 자회사인 빈페스트는 2019년 적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빈그룹은 호주에서 제네럴 모터스의 현지 브랜드 홀덴을 인수하는 등 유럽 공략을 위한 행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번 사태라는 거대한 악재에 맞닥뜨렸습니다. 돈 먹는 하마로 불리는 자동차 산업에 부품 국산화 등 기본기를 탄탄히 하지 않은 채 뛰어들었다가 잘나가는 유통 분야까지 넘기고 항공, 제약, 통신 등 차세대 성장 동력까지 구조조정에 들어간 상태라고 전해졌습니다. 아이고, 베트남의 삼성이라 불리는 빈그룹께서 어쩌다 구조조정까지 들어가셨을까? 베트남 분들께서 우리에게는 빈그룹이 있다, 삼성 따위는 베트남에서 퇴출시키라고 난리 났던데 구조조정이요? 아니, 왜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불리우는 잘나가는 빈그룹께서 구조조정을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네.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삼성 퇴출운동 하셔가지고 앞으로 베트남 삼성 공장도 구조조정 할지도 모르겠네요. 한국인들이 베트남 짝퉁 신발 시장이 있어서 부러워한다던 베트남 분들, 직장 잃으면 거기서 일하시면 되겠네요. 구조조정뿐만이 아닙니다. 빈페스트는 이름만큼이나 패스트하게 망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하노이 증권거래소에 2019년 세후 순수이익에서 5조 7천억 동, 약 2,85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자기 자본은 19조 5천억 동, 약 1조 원입니다. 지난 2019년 중반 빈페스트는 공식적으로 자동차 공장을 가동했으며 연말 17,000대 이상의 자동차와 5만 대에 이르는 전기 오토바이를 주문받았습니다. 그러나 빈페스트는 판매 초기 막대한 프로모션으로 인해 판매할 때마다 세단형인 룩스 A 2.0 차량에서 약 1,500만원, SUV 차량인 룩스에서 약 958만원, 경차 파딜에서 약 535만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다시 말해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와, 대박. 이제 보니까 빈그룹 자선단체였네요. 한 대 팔 때마다 1,500만원씩 손실 보면서 팔면 그게 자선단체지 기업입니까? 삼성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해서 매년 흑자를 보는데 이제 보니까 빈그룹이 삼성보다 더 대단한 자선기업이네요.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른 사업 분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미 잘나가는 베트남 최대 규모 소매 유통체인인 빈마트 시스템은 베트남의 식음료 기업인 마상그룹에 넘어갔습니다. 연간 매출 증가율이 67%에 달하던 효자였습니다. 꾸준한 투자로 전국 3,0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했는데 2위권 매장이 600에서 800여 개인 것과 비교해보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어 빈그룹은 항공사업인 빈펄에어와 제약체인인 빈파, 전자제품 체인인 빈프로 등에서도 연이어 손을 뗐습니다. 원래 올 초부터 진출이 가시화된 통신사업자도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자선기업 맞네요. 돈 버는 사업 다른 업체에 넘겨주고 이런 자선기업이 어딨어. 베트남 국민들은 혐한하면서 까칠하게 굴던데 베트남 기업만큼은 천사가 따로 없네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셔야 해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안녕하세요. 상식이 도움이 되는 지식스쿨 최 기자입니다.
김치 시즈닝의 아마존 칠리소스 부분 1등을 차지하며 또 한 번 김치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푸드컬처랩의 안태양 대표는 예능 프로그램 유키즈 온 더 블럭에 나와 김치 시즈닝의 탄생 과정을 소개했는데요. 이에 국내 시장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시장을 모두 사로잡은 김치 시즈닝의 인기 함께 느껴보시죠.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태양 대표는 2019년 뿌려먹는 김치가루, 김치 시즈닝을 개발해 아마존에 입점시켰습니다. 김치 시즈닝을 개발하기까지는 자그마치 1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샘플만 24차례가 나왔다고 합니다. 맛있는 맛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치 시즈닝은 지난해 5월 아마존에 출시되자마자 아마존 초이스에 선정됐고 초동 판매 2주 만에 시즈닝 신제품 부문 1위를 기록했습니다. 9월 아마존 칠리소스 부분에서 일본 전통 칠리소스 시치미를 제치고 2위에 오른 데 이어 지난 11월에는 결국 1위를 차지했죠. 김치 시즈닝은 미국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뿌려 먹을 수 있도록 가루 형태로 제작됐는데요. 김치 시즈닝은 김치에서 추출한 유산균을 넣어 만든 김치맛 파우더형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고춧가루, 설탕, 바다소금, 마늘가루, 양파가루, 김치에 들어가는 17가지 식물성 원료를 배합해 가루 형태로 만들어낸 것이 특징이죠.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동물성 원료인 젓갈을 제외하고 식물성 원료만 사용해 김치의 감칠맛을 구현했는데 국내 최초 비건 인증 NON, Non-GMO 글루텐 프리 0칼로리라는 특징을 갖춰 비건뿐 아니라 다이어트 중인 사람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식품의 조건을 갖추면서 판매 증진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합니다. 김치 시즈닝은 비건 트렌드에 부합한 제품으로 특히 해외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죠. 김치에 관심 있는 미국인에게 김치 시즈닝은 팝콘, 피자, 치킨, 육류 등 다양한 음식과 어울린다. 많이 맵지 않아 아이들도 좋아한다 등의 구매평을 받으면서 대박을 쳤습니다. 국내에서도 피자, 라자냐, 양식류에 어울린다, 고기와 잘 어울린다 등 나쁘지 않은 반응인데요. 김치 시즈닝은 3.5온스, 약 100g으로 국내에서는 9,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10년 전 안태양 대표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떡볶이 노점상부터 시작해 한국식 고깃집 브랜드, 한국 프랜차이즈 치킨집 등을 연달아 성공시키며 해외에서 K푸드를 유행시켰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 떡볶이를 팔 때부터 타바스코, 스리라차 등의 소스와 같이 전세적으로 유명한 K푸드를 만드는 것이 꿈이었던 안 대표는 서양인들의 식습관에 맞춰 피자, 치킨 등에 뿌려 먹을 수 있는 김치 시즈닝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김치 시즈닝이 어떻게 아마존에 입점하게 되었는지도 궁금하시죠? 아마존 입점 자체는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과 판매자 정보 등만 있으면 런칭이 가능한 간단한 구조인데요. 아마존 코리아에서 런칭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미국에서 식품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류 허가 과정이 중요한데요. 식품의 경우 한국 식약처 기준은 물론 미국 식약처, FDA의 기준도 맞춰야 합니다. 따라서 두 나라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제품 제조사는 미국의 제조가 가능한 규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식품류를 판매하는 것은 까다로운 편에 속하죠. 김치 시즈닝이 성공한 데는 시기적인 배경도 한몫했습니다. 코로나19로 세계적으로 건강식품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김치가 주목을 받게 된 거죠. 김치 유산균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에서 더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 영남대 맞춤의료연구단과 기술 지원을 위한 업무 협력을 체결한 푸드컬처랩은 협력을 통해 김치 유산균 개발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푸드컬처랩 안태한 대표는 김치 시즈닝을 시작으로 한국적인 맛과 건강을 담은 고추장, 쌈장, 떡볶이, 간편 양념 소스, 유산균 주스 등 식품 카테고리를 확장해 미국뿐 아니라 인도와 중동 시장에도 수출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좋지 못한 소식도 하나 있습니다. 올해 4월 출시한 김치 시즈닝 제품이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되자 출시 7개월 만에 이름과 가격, 패키지 디자인까지 유사한 카피캣 제품이 등장한 겁니다. 이는 관심과 인기의 반증이기도 하지만 당사자들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이죠. 스타트업들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베껴 출시하는 카피캣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사 제품은 푸드컬처랩의 제품과 같은 제품명을 달고 비슷한 시기에 제품이 출시됐을 뿐 아니라 포털 사이트에 마케팅을 집행해 특정 시간대에 제품이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습니다. 아직 시드 투자도 받지 않은 푸드컬처랩으로선 이들과 무작정 마케팅 경쟁을 벌이기도 힘든 상황이죠.
안 대표는 제품명은 물론 제품을 개발한 연도, 기획 의도까지 모두 일치하는 우연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카피캣이 난무하는 이유는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잃을 수 있는 손실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초기 시장에 진입하려는 창업자들이 법정 소송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기 어렵다는 약점을 악용한 거죠. 기존에는 부정 경쟁 방지법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처벌이 최대 1억 원 이하 벌금 또는 10년 이하 징역이었지만 지난해 7월부터는 15억 원 이하 벌금 또는 1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또한 이달 1일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는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손해상정 시 세배 배상 제도가 도입됩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세배 배상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라고 합니다. 하루빨리 적합한 법 제도가 마련되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푸드컬처랩의 안태한 대표는 미국과 한국의 업무를 동시에 소화하며 하루 3시간 정도의 수면만 취하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과 한국의 시간이 정반대이다 보니 벌어진 일인데요. 이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견딜만 하다고 합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싶다가 아닌 한국 양념을 널리 알리겠다는 목표 하나로 지금 이 자리까지 달려온 안태한 대표를 보면 한국인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